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금융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수업 들으세요. 그리고 인강 들을 때는 한 타임이 끝날 때까지 중도에 스톱하지 마세요. 한 5분 10분 듣다가 스톱하고 나가서 볼 보고 오고 이러면 한 타임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한번 딱 시작을 하면 끝날 때까지 쭉 듣고, 그리고 어, 인강을 듣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이 이거 무슨 말이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스톱해서 찾아보고 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일단 쭉 다 가세요. 끝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전체를 다 듣다 보면 진행되는 과정에 순간 궁금했던 부분들이 전체를 진행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톱 하면서 문제를 풀지 말고요. 다는 이제 수업을 듣지 마시고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보여드릴 때 기출 문제 푸세요 이럴 때는 잠시 스톱 해놓고 문제 풀고 다시 돌아와 설명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간에 스톱하지 않도록요. 자,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는 131페이지 가봅시다. 제목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쭉 설명이 나오고, 한 장 뒤로 넘겨서 133페이지로 가시면 주택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유동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보이죠. 유동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화는 현금화라는 말하고 꼭 100% 동의어는 아닙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시험을 볼 거니까. 유동화 무슨 뜻이라고요? 현금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그게 유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식은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 유동성이 좋다 그러죠. 현금은 어때요? 현금은 유동성 말할 것도 없이 좋죠. 근데 실제 말입니다. 주식이 유동성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주식시장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가 급락해요. 그럼 빨리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식 가진 사람 빨리 팔아버려야죠.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자, 부동산은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치명적인 상품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아파트는 현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죠.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닌가요? 아파트도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가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워낙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일 아파트 값이 급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금화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가 만들어지죠. 만일에 아파트가 유동성이 잘 된다면, 현금화가 자유로운 자산이라고 한다면 하우스 푸어가 생길 이유가 없죠. 가격이 떨어진다, 아예 안 되겠구나. 그럼 내놓으면 쉽게 팔릴 수가 있다면 그럼 하우스 푸어가 안 생겼겠죠. 근데 하우스 푸어가 생긴 이유는 가격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어놓아도 안 팔리는 상.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필요한 시기에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을 결합해 보자는 거예요. 결합을 해버리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을 한번 잘 봐주세요. 우리가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게 별로 없다 그랬죠. 다 미국 거예요. 대부분 다. 번역의 문제인데, 어쨌든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를 일단 조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어디로 가느냐면 유동화 133페이지로 가주세요. 133페이지 보시면 큰 이번에 거기에 MBS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가로 1번 보세요. 양갈로 1번. 영어 한번 보세요. MBS라고 돼 있죠. 모기지라는 게 저당권입니다. 뺏기더 담보로 한 시큐리티스 청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그걸 모기지니까 저당권이라고 했죠. 저당 담보 청권이에요. 근데 제목 보세요. 한글 제목. 영어 어디에도 하우징이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주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때 주택이라는 것은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예요. 즉 내용적 입장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주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제목을 하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택 저당 청권 그랬는데 주택 저당 청권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거기에만 동그라미. 자,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이 나와요. 전혀 다른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저당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저당권이 빠지면 이 문제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유동하죠. 뭘 유동한다는 겁니까? 저당권을 유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용어 하나만 봐두세요. 학창 시절에 대차 대조표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 대차 대조표는 많이 들어봤죠.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차 대조표라는 말 즐겼으니까요. 이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는 일단 사라졌고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회계 기준도 대한민국의 회계 기준이 유럽 기준으로 이미 다 맞춰져 버렸습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수출입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 각각 자기 기준이 회계 기준이 다르면 불편하죠.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국제 기준에 우리가 맞춰버린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용어만 바뀌었지 기본 개념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은행측 재무상태표라고 전제할게요. 왼쪽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차변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왼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을 이렇게 불러요.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만 알더라도 계산 문제를 하나 풀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죠. 그럼 자본을 다 구하세요.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은행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있었겠죠. 그죠?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빌려줄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현금이 차입자에게 넘어가는 대신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저당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 자산의 크기,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자산의 크기는 어때요? 자산의 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현금이라는 자산 100억이 없어진 대신에 저당권이라는 자산이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런데 은행은 아주 위험해진 거예요. 자, 왜 위험해지느냐? 현금이 없어지고 서류 몇 장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담보를 잡았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돈을 빌려줍니다. 차입자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차입자죠. 차입자의 자산을 담보로 잡았어요. 또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자의 자산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차입자가 가지고 있죠. 그럼 차입자가 이 자산을 어떤 용도로 써버리고 나면
누군가에게 장부를 좀 조작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팔아버렸다면 돈을 빌려준 자는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상당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던 이 저당권, 은행이 가지고 있던 이 저당권을 다시 파는 거죠. 다시 팔아버리고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작업.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동화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무엇으로 바뀐 거죠? 저당권이 현금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목이 저당권의 유동화. 즉 저당권이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은행의 재무 상태표상 자산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여전히 변화없죠. 저당권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 거니까 역시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은행 측 입장에서는 아주 건실해졌다고요. 안전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유동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그림 하나를 그려드릴 겁니다.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봅니다. 저당의 유동화 개념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아직은 저게 뭔가 잘 몰라요. 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제목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 파트에서는 뭐라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차입자고 한 사람은 대출자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이 대출자는 오로지 한 사람의 사채업자는 안 들어가요. 사금융은 안 들어가니까 오로지 은행이란 얘기예요. 은행.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일반 시중은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은행이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얘기하는 건데 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갑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와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빌리고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여기서 돈을 빌리는 자는 이 돈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거죠. 앞서 제목에서 하우징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면 차입자와 대출자가 만났습니다. 차입자의 목적은 뭐죠? 돈을 빌리는 거겠죠. 그 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정한 돈을 빌린 거죠. 대신에 돈을 빌렸으니까 상환을 해야죠. 장기 처리로. 자, 그러면 이제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자, 저기까지 그림을 딱 보세요. 은행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현금을 빌려준 거죠. 그럼 은행 측 재무 상태표는 지금 어떤 상태냐? 현금이 나가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예요.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죠. 근데 은행은 아주 위험해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위험해졌다는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 개개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합시다. 근데 2020년도에 어디 나가서 사채업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금융업이라고 불러요. 금융업. 사채도 딱 금융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융업을 하고 있는 자예요. 단지 사금융이냐 아니냐 이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채업자입니다. 금융업자입니다. 자, 수중이 지금 5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억으로 할까요?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온 거죠. 100억을 빌려달래요. 대신에 담보가 확실한 것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내가 가진 돈을 다 빌려준 거죠. 자, 오케이. 자, 이 시점, 돈을 다 빌려주고 난 이 시점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채업자입니까?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뭐가 된 거죠? 이제 백수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채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100억이 넘어갔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100억을 5년 동안 상환을 하겠대요. 그러면 그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이 자금이 큰 금액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할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사채업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수중에 지금 저당권이 들어와 있죠. 이 저당권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일단 무시하고요. 저당권을 현금화시키는 과정을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이 저당권을 누군가에 팔아먹는 거죠. 그럼 현금 100억이 다시 들어왔죠. 물론 이자 줘야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100억을 누군가에 빌려주면서 이자 10% 받기로 했어요. 대신에 저당권이 들어왔죠. 그럼 이 저당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저당권을 사면 이자를 8%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8% 주고 저당권을 팔고 현금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돈 빌려간 사람한테 10% 이자를 받아서 2%는 내가 먹고 8%는 주는 거죠. 대신에 내 수중은 다시 현금이 100억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원 사이클을 더 돌려볼까요? 100억을 또 빌려주면 또 10% 받는 거예요. 대신에 저당권 들어왔죠. 저당권을 팔면서 또 8%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 현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자율은 몇 프로죠? 4% 수익이 발생하죠. 자, 이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은행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것을 유동화를 시키면 현금이 들어오죠. 이 현금을 또 누군가에게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끝없이 이론상. 자,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1차 저당시장이라고 말해요. 1차 저당시장.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 누구 관계가 1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딱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거죠. 차입자와 금융기관, 대출자가 차입자와 대출자가 1차 저당시장이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인데 우리는 이 활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요. 자, 두 번째. 그럼 1차 시장은 뭘 하는 곳이냐? 항상 제목을 딱 기억하세요. 저당권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당권이에요. 그럼 1차 시장은 뭘 하는 곳이냐? 저당권이 만들어진 시장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3번은 참고로.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출자 은행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 그럼 은행은 이 저당권을 팔아먹자고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외환위기 후입니다.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그 이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요. 2004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외환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부실하다는 것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투자자들이 은행이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작. 한국주택금융공사 약칭 HF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HF에 넘기는 거죠. 자, 보세요. 저당권을 HF에 넘긴다고요. 그럼 HF는 이 저당권을 가공해서 MBS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M, 앞서 교과서 잠시 보셨죠? M, 모기지. 저당권, 요게 저당권. 저당권을 B, 백히더, 담보로 하여,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시큐리티스 증권입니다. MBS를 발행하는 거죠. 그럼 투자자는 MBS에 투자를 하면 현금이 HF로 들어오겠죠. 그럼 HF는 그 현금을 다시
은행에게 주는 거죠. 그럼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다시 보세요. 저당권이 없어진 대신에 현금이 다시 들어왔죠. 그럼 다시 은행은 현금 100억을 들고 있으니까 또다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하겠죠. 대출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되겠죠. 저당권을 HF에 넘겨서 MB에서 발행하면 또다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죠. 이론상 자금 조달은 무한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밑에 그림에서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누구 사이가 2차죠? 대출자와 투자자, HF와 투자자 사이가 2차입니다. 그러면 2차 시장은 뭘 하는 곳이냐? 저당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시장이죠.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3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각각의 3번은 일단 보지 말고요. 각각의 1번, 2번만 보세요. 그림과 연결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과 연결해서. 자, 내 머릿속엔 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이. 자, 그림과 연결해서 재무상태표를 좀 같이 봐주세요. 자, 은행 입장만 보세요. 은행. 자, 저기서 은행만 보세요. 은행은 현금 100억을 나머지는 지금 없는 상태죠. 은행은 현금 1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100억을 차입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이 보세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현금을 빌려준 거죠. 대신에 이제 상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1차 저당시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이란, 그럼 1차는 뭐 하는 곳이지? 3번은 참고로 보고요. 그래서 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위험해졌다는 거죠.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사채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채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위험해졌다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팔고 다시 현금화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판다?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2차 시장이라 그랬고 2차 시장은 이렇고요. 3번은 참고로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1차는 누구, 2차는 누구인지를 보세요. 자, 근데 이제는 정리했으니까 이제 시험용으로 딱 전환시킵시다. 1차 저당 시장에서 키가 뭘까요? 오케이, 차입자.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이 옳은 지문이라면 반드시 지문에는 차입자가 있어야 돼요. 2차는요,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 은행입니다. 얘도 금융기관도 은행이고 투자자라고 하는 것도, 요 저당 대출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은행이고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1차는 누구? 차입자와 은행. 2차는요, 투자자와 은행. 따라서 차입자가 보이면 1차, 투자자가 보이면 2차. 그럼 1차는 뭐라는 곳이냐?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곳.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그럼 2차 시장은 뭐라는 곳이다? 그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1차, 2차 구분하세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단점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게 될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 보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한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다면, 한 문제 속에 지문 1개, 2개로 출제가 된다면 이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차의 동그라미에서 한번 잠시 설명만 한번 들려볼게요. 1차 저당 대출자 누구죠? 은행. 은행은 저당을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2차 시장에 팔기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해준과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그러면 차입자는 돈을 빌려간 대가로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죠. 자, 질문. 이 이자, 차입자가 상환하는 이자는 누가 가져갈까요? 아니요, 무조건 은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당권을 가진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저당권을 유동화시켜버리면 그 이자는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HF를 보세요.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자본금이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100억이 넘어오면 HF는 100억을 주면 되는 거지 저당권을 꼭 유동화시킬 필요는 없죠. 그러면 HF도 마찬가지
자신의 자금 상태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HF가 저당권을 보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입자가 부담하는 이자를 HF가 가져가야죠. 그럼 다시 마무리 지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기 1차 저당 대출자 자리에 2차 저당 대출자가 들어가도 옳은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차 저당 대출자이든 2차 저당 대출자이든 자금 상태가 여의치 않다. 자금 상태가 여의치 않으면 유동화시키는 게 좋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보유한 채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2차의 3번을 보세요. 자, 1차 시장만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1차 시장만 있다고 전제를 하면 은행이 100억을 대출을 하고 나면 저당금 100억이 설정되죠. 그럼 이제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상환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까? 은행은 또다시 누군가의 돈을 빌려와야죠. 그래야 은행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은행은 또다시 누군가의 돈을 빌려오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오고 해야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이 투자자 말고요. MBS의 투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안전하다, 위험하다. 엄청 위험하죠. 왜 위험하죠? 대출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투자자가 은행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쉽게 표현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투자자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죠. 그러면 은행 측에서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차입자에게 저리로 융자한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럼 차입자도 대출받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주택 구입이 힘들어지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겠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저리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럼 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쉬워져야 된다. 그러면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대출을 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저당권을 유동화시키면 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쉽다, 쉽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왔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야만 차입자들에게 저리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은행은 구태여 많은 돈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이론상 100억만 딱 확보하면 끝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한정된 재원만 가지고 많은 수요자들에게, 누구 말합니까? 차입자. 자금을 빌리는 자다 그래서 수요자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차, 2차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가지고 머릿속에 딱 설정해 놓고 1차다, 2차다 이것만 구분합니다. 자, 문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지문 해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2차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수요자가 보이죠? 그럼 틀려버렸네요. 수요자가 놓으면, 차입자가 놓으면 누가 됩니까? 그렇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자, 차입자가 보이면 1차죠. X. 1차. 그리고 1차는 대출을 하는, 자, 앞에 그림 하나 더 보면 용어 하나 더 정리할게요. 추가로 이 용어도 한번 보세요. 1차 시장은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고 2차 시장 그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SPC가 보이죠? 앞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SPC가 있습니다.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특별 목적 회사인데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SPC가 뭐냐고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용어만 뜨는 건데, 그래서 만일
SPC라는 단어가 뜨면 HF와 하는 일이 똑같다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SPC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코너를 그냥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2차 저당 시장은 이렇게 말했네요. 자, SPC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만 뜨면 되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정확합니다. 자, 3번 보세요. 앞뒤 말이 안 맞죠? 유동화를 했다고 했는데 유동성이 감소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유동성이 증가된다고 해야죠. 2차는 1차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2차 시장을 달리 말할 때 주택자금 공급시장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1차와 2차에 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유동화까지 정리해서 부동산 금융은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직접 놓지 못하고 계시지만 댁에서 인강을 보면서 반드시 진도 쫓아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 자연스럽게 고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